어머니, 여기 월 350만 원이나 하는 요양원이에요. 며느리 지혜가 들뜬 목소리로 자랑하듯 말하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여기가 서울 근교에서 제일 좋은 곳이래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요양하기 딱 좋대요. 큰아들 준혁이가 운전을 하며 거들었어요. 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평안 실버타운에서 지낸 지 1년 하고도 석 달이 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하죠? 월 비용이 350만 원이나 하는 요양원이에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하루 세끼 식사에 간호사까지 상주하는 곳입니다. 저는 건강한 편이었지만 지난 겨울에 집 바닥에 흘린 물을 미처 보지 못해 미끄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자식들이 특히 며느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다행이었지만 다음엔 정말 크게 다치실 수도 있어요.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안전을 이유로 계속 요양원 입소를 권했고 결국 저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가 주말마다 올게요. 차로 1시간이면 되니까 가깝잖아요. 그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좋은 곳을 골라줬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그날 차 안에서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큰아들 준혁이가 운전을 했어요. 조수석에는 며느리 지혜가 앉았고 뒷자리에 저와 딸 은희가 함께 탔죠.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제 집에서 출발했어요.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죠. 2층짜리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제게는 온 세상이었어요. 대문을 나서면서 옆집 김순애 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야, 잘 지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매일 보던 언니를 이제 못 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거든요.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홍대 앞 거리, 망원시장 근처, 자주 가던 슈퍼마켓이 보였죠.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손으로 창문을 짚었는데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딸 은희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차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어요. 한강이 보였어요. 저는 가끔 저 한강변을 산책하곤 했죠. 이제는 못 가겠구나 싶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공기 완전 좋다. 어머니, 느낌 오시죠? 며느리 지혜가 창문을 조금 내리며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니까 건물이 거의 안 보였어요.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비닐하우스도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가 서울 근교라고.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40여 분쯤 지나니까 산이 보였어요.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나무뿐이었어요. 집도 안 보였어요. 사람도 안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이렇게 먼 곳에 입 밖으로 말은 안 했어요. 자식들이 정성껏 골라준 곳인데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산속이었어요. 3층짜리 하얀 건물이 하나 있었고 주변은 온통 나무였어요.
간판에 평안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가 서울 근교라고.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왜요? 여기 완전 좋잖아요. 공기 진짜 맑죠? 딸 은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40년을 살던 연남동에서 이렇게 먼 산소까지. 버스도 안 다니는 것 같았어요. 사람도 안 보였고요. 나를 버리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좋은 곳이라고 해서 데려온 거야.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깨끗했어요. 하얀 벽에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죠. 소파도 새 것 같았고요.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 평안 실버타운은 자연 속에서 최고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원장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나무만 보였어요. 4층 405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창가 쪽 1인실이었죠. 어머니, 여기 1인실이에요. 다른 어르신들이랑 같이 쓰면 불편하시잖아요. 준혁이가 설명했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어봤어요. 산이 보였어요.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멀리 계곡 소리가 들렸죠. 경치 좋죠? 이런 뷰가 어디 있어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여긴 너무 멀어. 연남동에서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려. 버스는 몇 시간이 걸릴까? 아니, 여기까지 버스가 오기는 할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준혁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올게요.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뵐 수 있어요. 며느리 지혜도 거들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자주 온다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1번씩은 볼 수 있겠네. 그럼 외롭지 않겠지. 여기 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고 조용하니까 어머니한테 딱이에요. 준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서울은 너무 시끄럽고 매연도 심하잖아요. 여기서 건강 챙기세요. 은희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애써 웃었어요. 그래, 자식들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계속 답답했어요. 어머니, 여기 옷장이에요. 옷 다 넣어드릴게요. 며느리 지혜가 제가 가져온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방 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준혁이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딸 은희는 화장실을 확인하고 있었죠. 자식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옷을 개는 며느리, 짐을 정리하는 아들, 이것저것 확인하는 딸. 가족이 함께 있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정리됐어요. 준혁이가 손을 털며 말했어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며느리와 눈을 맞췄죠.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는 그만 되물었습니다. 네, 회사 일이 있어서요. 준비 다 되시면 전화 주세요.
준혁이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엄마, 저희 다음 주말에 올게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며느리 지혜도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둘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각.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전까지 북적거리던 소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며느리가 옷을 개는 소리, 아들이 짐을 옮기는 소리, 딸이 이것저것 확인하며 말하던 소리.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도에서 자식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어디 있대? 저기 있어. 점점 멀어지는 소리였죠. 저는 황급히 창가로 갔습니다. 손으로 창틀을 움켜쥐고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봤어요. 잠시 후 자식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 나란히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뭔가 말하자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은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편해 보이네. 이상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차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조수석에 탔고 은희가 뒷자리에 탔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손으로 유리를 짚었는데 차가웠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지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차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어요.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 서 있었어요. 한참을.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요. 혹시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산길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아까 전까지 자식들로 가득 차 있던 이 공간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 혼자만 있었죠. 갑자기 방이 너무 넓어 보였어요. 천장도 높아 보이고 벽도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꼭 모았죠.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연남동 집에서는 항상 소리가 들렸어요. 아래층에서 아이 뛰어다니는 소리, 옆집에서 TV 소리, 골목에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시끄러웠지만 익숙했고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스멀스멀 들려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까 했죠.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쯤 운전 중이겠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7분. 다음 주말에 온다고 했으니까. 일주일이네. 일주일만 참으면 돼.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길까요? 저는 이불을 꺼내서 침대에 깔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불 모서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베개를 놓고 이불을 펴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침대는 제 침대가 아니었어요. 이 이불도 제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누워오던 그 침대, 햇볕 냄새 나던 그 이불이 아니었죠.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곧 밤이 올 거예요. 이 낯선 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하는 거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방 안도 어두워졌어요. 스스로한테 계속 말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좋잖아. 월 350만 원이나 하는 곳이래. 고급 요양원이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저를 여기, 이렇게 먼 곳에 두고 간 이유를요. 자주 오기 어려운 곳, 찾아오기 번거로운 곳. 저를 버린 건 아니겠지만 멀리 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놔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창밖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연남동에서는 밤에도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는데 여긴 칠흑 같았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창가에 섰어요. 별이 보였어요. 엄청 많았어요. 연남동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었죠. 예쁘긴 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렇게 별이 잘 보인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자식들한테 문자를 보낼까 했죠. 잘 도착했어. 걱정 마.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일주일만 참자. 일주일 후면 자식들이 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자식들은 오지 않았어요.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은희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애들이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 주도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자식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주 오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사실 저는 몰랐어요. 자식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진짜 이유를요. 그건 3개월 후에 우연히 알게 됐죠. 어느 날 아들 준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연남동 집 말인데요. 응.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역세권도 생기고 상권도 좋아진대요. 그래? 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얼마나? 부동산에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팔면 땅값까지 해서 한 20억은 받을 수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억이라고. 어머니, 어차피 빈집이고 관리도 힘드니까 팔아서 정리하는 게 어때요? 그 돈으로 요양원비도 내시고 남은 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준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진짜 이유를요. 집값이 오른 걸 알고
저를 집에서 내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차지하려는 거였죠. 생각해 볼게.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연남동 집 생각을 했어요. 40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 세 남매를 키울 때였어요.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죠. 하루 16시간씩 재봉틀을 돌렸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전셋집에서 월셋집으로 옮겨 다니면서요. 그렇게 10년을 모아서 연남동에 작은 집 한 채를 샀어요. 대출을 받아서요. 그때 그 집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자식들을 키운 곳이었고 제 꿈을 키운 곳이었죠. 그런데 그 집이 20억이 됐다고요? 자식들이 그걸 노리고 저를 이곳에 보낸 거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지금 저는 이곳에서 지낸 지 1년하고도 석 달이 됐습니다. 1년 석 달 동안 자식들은 딱 3번 왔어요. 명절 때 2번, 제 생일 때 1번. 그것도 30분씩만요. 그리고 올 때마다 같은 말만 했어요. 어머니, 집 팔아야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장에 걸린 옷들은 다 제가 연남동에서 입던 거예요. 남색 카디건, 베이지색 블라우스, 회색 치마. 자식들은 새 옷을 사다 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 요양원에서는 원래 입으시던 옷 입으시면 되잖아요. 며느리 지혜가 그렇게 말했죠. 아침 식사는 식당에서 먹었어요. 1층에 있는 공동 식당인데 어르신들이 25분 정도 계세요. 다들 조용히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찜. 맛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연남동에서 만들던 그 맛은 아니에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옆방에 사시는 김말자 할머니예요.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했어요. 순자 씨 자제분들은 언제 오셔요? 말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언제 왔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저번 달에 왔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지난주에 왔는데. 손주들도 데리고 왔어요. 말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러웠거든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또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가지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자식들한테서 온 문자가 있나 확인했죠. 없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2주 전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응, 잘 있다. 요양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좋아. 그럼 다행이에요. 바빠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오전 11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들어가도 될까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죠. 네, 들어오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간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깨끗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오늘부터 어르신 담당하게 된 박민서예요.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빤히 봤습니다. 눈빛이 맑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존 담당이셨던 정 간호사님이 퇴사하셔서 제가 대신 들어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간병인이라니. 또 새로운 사람한테 적응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민서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혈압약은 아침에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럼 점심시간 전에 산책 나가실래요?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 햇볕 쬐시는 게 좋거든요. 민서가 제안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나가기는 무서웠어요. 넘어질까봐요. 같이 나가 드릴게요. 민서가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제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양원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어요. 벤치 몇 개와 화단이 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1년 좀 넘었어요.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바라봤죠. 민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은행잎 몇 개가 우리 발 앞에 떨어졌죠. 예쁘네요. 민서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어요. 말라 비틀어진 낙엽을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점심 식사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민서가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어르신, 오후에 혹시 하실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TV라도 보시면서 편하게 쉬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호출벨 누르시면 돼요. 민서가 웃으며 나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죠. 처음 이 방에 왔을 때부터 있던 얼룩이에요. 1년 넘게 매일 보고 있는 얼룩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 얼룩을 보게 될까? 연남동 집 천장에는 얼룩이 없었어요. 깨끗했죠. 40년을 올려다본 그 천장이 그리웠어요.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은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있어.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 끝나고 시간이 안 맞아서요. 괜찮아.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응.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서랍을 열었어요. 맨 밑칸에 낡은 파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꺼내서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다 닳았죠.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이 통장은 50년 전 거예요. 제가 25살 때 만든 통장이죠. 그때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세 남매를 키워야 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죠. 그래서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하루 16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통장이에요. 아이들 대학 보낼 돈 모아야지. 그때 저는 그렇게 다짐했었죠. 저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죠. 아픈 날에도 참고 나갔어요. 2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공장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순자 씨, 내가 나이도 들고 해서 공장 문 닫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일한 곳인데요. 그런데 순자 씨가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다 알아. 고마워서 내가 이 공장을 순자 씨한테 넘기고 싶어.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수할 수 있겠어?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내가 싸게 줄게. 저는 그렇게 공장을 인수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요. 그리고 25년 동안 그 공장을 운영했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직원들도 잘 챙겼어요. 공장은 점점 커졌어요. 주문이 늘어났고 중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죠. 5년 전 저는 그 공장을 팔았어요.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요. 공장 매각 대금이 30억이 넘었어요. 저는 그 돈을 이 파란 통장에 넣었죠.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예금까지 합쳐서 지금 이 통장에는 5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죠. 아이들 키우느라 다 썼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 모았어요. 한 푼도 안 쓰고요. 왜냐고요? 그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통장을 펼쳐서 잔액을 봤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자식들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과연 이 돈을 자식들한테 줘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은 제 연남동 집 20억을 노리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돈까지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연남동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었죠. 예쁘지만 외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또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또 나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았죠. 어르신, 혹시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얘기였거든요. 옷 만드는 일 했어요. 아, 재봉틀 돌리셨어요? 응.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재미있었어. 저는 처음으로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민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지. 주말도 없었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이었지만 행복했어. 그때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 준혁이가 왔거든요. 노크 소리가 들리고 준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그래, 준혁아 잘 왔어. 저는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있었어. 준혁이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응, 다 좋아. 식사는 잘 나와요? 응, 그럼 다행이네요. 준혁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준혁이가 말을 꺼냈어요. 뭔데? 요양원비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는 준혁이를 빤히 봤어요. 여기도 좋은 곳인데 월 350만 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월 200만 원 정도 하는 곳도 괜찮은 데가 많던데요. 어머니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200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 월급으로는 좀 힘들어요. 준혁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연남동 집 말인데요. 집? 네. 제가 부동산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 개발 호재도 있고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땅값까지 하면 한 20억은 받을 수 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빈집으로 놔두면 관리비만 나가고 세금도 많이 나와요. 어차피 어머니도 안 사시는데 팔아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 돈으로 요양원비도 내시고 여유 있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집 매매 진행하려면 필요하거든요. 필요 없어. 어머니,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난 안 잃어버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혁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근데 집은 빨리 팔아야 세금도 덜 나오고 좋아요. 생각해 볼게. 네, 좋게 생각해 주세요. 준혁이는 30분도 안 돼서 나갔어요. 창문으로 봤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죠. 차가 산길로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 4시가 돼서야 겨우 잠들었거든요. 오늘 날씨 정말 좋던데요. 아침 산책 나가실래요? 민서가 창문 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싶었죠. 하지만 민서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응, 나갈게. 우리는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가디건을 여미며 벤치 쪽으로 걸어갔죠. 민서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벤치에 앉았어요. 민서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연남동 집 앞 골목에서 햇볕 쬐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르신. 민서가 불렀습니다. 눈을 뜨니 민서가 작은 하얀 봉투를 꺼내고 있었어요. 이거 드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호두과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호두과자요. 어르신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디서 샀어? 오는 길에 제과점 있잖아요. 거기서 샀어요.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호두과자가 참 따뜻했어요. 갓 구운 것 같았죠. 드세요. 식기 전에요. 민서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호두과자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한 빛깔이 예뻤어요.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손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졌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호두 씹히는 소리가 바삭했고 팥소가 부드러웠습니다. 씹으면서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1년 넘게 이곳에서 지내면서 누군가 제게 이런 간식을 사다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식들은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왔어요. 잘 지내시냐는 말 한마디 하고 30분 만에 돌아갔죠. 과일 하나, 빵 하나, 제가 좋아할 만한 것을 사들고 온 적이 없었어요. 괜찮으시죠? 음식 드시기 힘드세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호두과자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안 돼. 지금 울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가 안 보이는 쪽으로요. 눈을 깜빡였어요. 1번, 2번.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호두과자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어요. 1,000원, 2,000원도 안 될 작은 간식이. 자식들이 1년 넘게 해주지 않은 걸 이 낯선 아이가 해준 거였어요. 내 자식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민서 옆에서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오늘은 12월 3일. 제 75번째 생일입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자식들한테서 축하 문자가 왔나 확인했죠. 없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조금 있으면 오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0시쯤 민서가 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 오늘 생신이시죠? 생일 축하드려요. 상자를 열었어요. 케이크였습니다. 초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자식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된 간병인이 제 생일을 기억해 줬어요. 소원 빌으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이 제발 저를 좀 기억해 줬으면. 초를 불었어요. 민서가 작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오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못 갈 것 같아서요. 생일 축하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연남동 집 말인데요. 매수자가 나타났대요. 20억에. 딸 은희도 전화했어요. 역시 생일 얘기는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양원비 부담 힘들대요. 집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언제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새벽 7시. 복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엄마, 나 지혜야. 아직 도장 못 받았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20억이야, 엄마. 이걸 놓치면 우리 미친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양원비 매달 350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가 200만 원씩 보태는 거야. 1년이면 2,400만 원. 시어머니 집 20억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빚 갚고 지민이 유학 보내고 강남 아파트 사고. 며느리가 킥킥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돈 쓸 일도 없고 어디 나가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집을 갖고 계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 주시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판단력 흐리다고 하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시어머니 몰래 방 뒤져서 도장 찾거나 없으면 재발급 받으면 되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미안하긴 한데 엄마.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비를 우리가 안 내는 거야. 그럼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 수밖에 없잖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후견인 신청. 요양원비를 안 낸다고.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피땀 흘려서 산 집. 그걸 저렇게 쉽게 가져가려고 하다니. 1시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지혜예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님, 연남동 집 매수자가 정말 급해요. 계약금 2억까지 준비했대요. 난 팔고 싶지 않아. 며느리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현실을 보셔야 해요. 준혁 오빠 요양원비 부담 너무 커요. 그럼 나를 집으로 데려가. 어머님, 저희가 직장 다니면서 모시기 힘들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거예요.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마찬가지잖아요. 나가.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요양원비 안 낼 거예요. 이틀 드릴게요. 이틀 안에 결정 안 하시면 요양원비 끊을 거예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랍에서 파란 통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냈어요. 옷 속에 넣었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했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며느리가 떠난 지 사흘째 큰아들 준혁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요양원비 못 드려요. 빚도 7천만 원이나 되고 제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요양원으로 옮기세요. 아니면 연남동 집을 파시든지. 난 그 집 안 팔아. 준혁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안 하시면 변호사 통해서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어머니 나이가 75이시니까 판단 능력 저하됐다고 의사소견서 받으면 돼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자식이 이럴 수 있나요? 그날 밤 11시, 복도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준혁과 지혜였습니다. 의사소견서 정말 받을 수 있어? 돈 주면 되지. 50만 원이면 충분할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식사하러 나가실 때 방 뒤질 거야. 통장이나 권리증 있으면 다 가져와.
알았어. 혹시 안 주시면 요양원비 끊어버리면 되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집 팔 수밖에 없잖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옷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평생이 담긴 돈을 저렇게 빼앗으려 하다니.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왔을 때 통장과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이거 너한테 맡기고 싶어. 저한테요? 자식들이 오늘 내 방을 뒤질 거야.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50억. 민서가 숨을 들이켰어요. 제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식당에서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쯤 지혜가 제 방을 뒤지고 있겠죠. 40분쯤 지나자 원장실로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원장과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다음 달부터 요양원비 납부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지혜는 저를 피해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내 방 뒤졌지? 지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통장 찾으려고 내 방 뒤진 거 다 알아. 어젯밤 복도에서 너랑 준혁이 대화한 거 다 들었어.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당장 나가주세요. 지혜가 문을 닫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요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낼게요. 저도 재산이 있어요. 방으로 돌아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변호사 한 분 알아봐 줄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유언장이요?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실하게 정해놓고 싶어.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저런 자식들한테 줄 순 없어. 그날 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달부터 요양원비 어떻게 내실 건데요? 내 돈으로 낼 거야. 내가 모르는 돈이 있어. 뭐라고요? 더 이상 내 집 건드리지 마. 내 재산도 건드리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고 결심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사흘 후 민서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변호사 김수진입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 여자였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드릴게요. 자제분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요. 재산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이요. 좋은 생각이세요. 재단을 설립하시면 돼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돈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딸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갈게요.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은희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오빠한테 엄청 혼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밑이 까맣게 됐고요. 엄마, 저는 오빠랑 달라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은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은희는 다를까?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걸까? 엄마, 사실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엄마, 그런데 오빠가 그러던데. 엄마가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순간 경계했어요. 왜 궁금해? 아니, 그냥.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희가 떠난 후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은희도 나중에 변하는 건 아닐까? 다음 주 금요일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어르신 결심하셨어요? 전 재산을 평안 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자제분들한테는 은희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둘 다요.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이순자.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이게 내 평생의 결정이구나.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제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정신감정을 받으세요. 다음 주 정신과 의사가 왔어요. 1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인지 기능이 아주 정상이세요. 또래보다 우수하세요. 안도했습니다. 이제 준혁이가 후견인 신청을 해도 소용없겠구나. 그날 저녁 은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말에 또 갈게요. 보고 싶어서요.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은희는 정말 나를 생각해서 오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 때문일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희를 믿어야 할까? 마지막 희망을 가져도 될까? 천장의 얼룩을 바라봤어요. 1년 넘게 매일 보던 그 얼룩. 아니면 또 배신당하는 걸까? 답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란 통장을 생각했어요. 민서가 보관하고 있는 그 통장. 50억. 제 평생이 담긴 돈. 이제 그 돈은 자식들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생각에 마음 한쪽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쪽은 공허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살았나? 눈물이 또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주말 토요일, 은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다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어요. 통장에 50억 원 정도 있어. 은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놀람과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 엄마, 오빠한테 주시면 안 돼요. 엄마를 위해 쓰세요. 역시 은희는 다르구나. 그날 밤 11시, 복도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준혁, 지혜, 은희, 사위. 4명이 서 있었습니다. 형, 정말 70억이나 돼? 응. 형이 30억, 우리가 30억, 나머지 10억은 세금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누나, 엄마가 정말 누나한테 줄 것 같아? 내가 계속 잘하면 가능할 거야. 효녀 코스프레 하는 거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나, 엄마가 진짜로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 줄 몰랐어. 우리 완전 속았던 거야. 우리 셋이서 내일 동시에 압박하는 거야. 요양원비 끊고 더 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누나도 할 수 있지.
은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할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은희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 효녀 코스프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뭘 한 거지? 다음 날 오후 2시, 세 자식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50억 있다는 게 사실이죠? 그 돈을 저희한테 나눠주세요. 안 돼.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지혜가 옷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통장 찾는 거예요. 그만둬. 민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르신 허락도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빠져요. 지혜가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없네. 어디 숨겼어요?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자식이면 부모한테 이래도 돼. 너희가 자식이야? 강도지.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하는 게 이거야? 눈물이 났어요. 너희가 대학 갈 때 내가 밤새 재봉틀 돌렸어. 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통장 어디 있어요? 몰라. 좋아요. 내일부터 요양원비 안 내고 월 100만 원짜리 요양원으로 옮길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못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후견인 신청서예요. 어머니 판단 능력이 저하되셨다는 의사소견서만 받으면 제가 후견인이 돼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머니 허락 없이도 통장 재발급받고 집 팔고 다 할 수 있어요. 민서가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지혜가 민서를 밀쳤습니다. 민서한테 손 떼지 마. 통장이요, 통장. 난 안 줘. 너희 같은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나가. 당장 나가.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서가 부축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민서야, 나 무서워. 자식들이 정말 날 요양원에서 쫓아낼 것 같아. 어르신 수진 변호사님이 내일 아침에 오신대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진 변호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후견인 신청은 걱정 마세요. 정신감정 소견서가 있으니까 기각될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다음 달부터 요양원비를 내지 않으시겠대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제가 낼게요. 제 돈으로요. 그날 오후 은희가 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은희야, 너 어제 복도에서 한 말 기억나? 효녀 코스프레 한다고 한 거. 은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걸 다 들었어. 나를 속이면서 착한 딸 행세했잖아. 나가줄래? 문이 닫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월요일, 수진이 통장 사본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르신을 강제로 퇴소시키시겠다고 퇴소 신청서를 보내셨어요. 저는 동의 안 했어요. 의사 소견서를 요구했더니 내일 보내주신대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눈 내리는 길거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어르신. 민서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악몽 꾸셨나 봐요. 무서웠어. 나 혼자. 길거리에. 민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화요일, 원장실로 또 호출됐습니다. 아드님한테서 의사 소견서가 왔어요. 어르신이 중증 치매라고. 거짓말이에요. 두 소견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이철수 선생님 소견서가 더 최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철수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건 불법이에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가 의사까지 매수했다면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11시, 복도에서 준혁과 지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소견서 잘 만들었어? 응. 의사한테 100만 원 줬어. 그랬더니 바로 써주더라. 그럼 엄마는 끝이네. 응. 원장이 그 소견서 보면 엄마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 그때 엄마가 우리한테 통장 가지고 오겠지? 당연하지.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정말 끝인가?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했을 때도, 혼자 세 남매 키우며 밤을 새웠을 때도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잘 자라길,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절 길거리로 내몰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쫓겨나는 건가?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 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이철수 의사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르신을 진료하지 않고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드님이 100만 원을 주셔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자백하러 왔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퇴소 신청서는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요양원비는 어르신이 직접 내시면 돼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그날 밤 8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지혜, 은희가 들어왔어요. 셋 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셋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해 줄 게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빚이 5천만 원 있었어. 1975년이었지. 지금으로 치면 몇 억이야.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 하루 16시간 일했어. 주말도 없이. 20년 동안
그 돈으로 너희 대학 보냈어. 빚도 다 갚았지. 목이 메었어요. 사장님이 인정해 주셔서 공장을 양도받았어. 그걸 25년 더 운영했어. 5년 전에 30억에 팔았어. 그동안 모은 돈 합쳐서 지금 50억이야. 셋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왜 이 돈을 너희한테 안 주는지 알아? 이 돈은 내 50년 인생이야. 내 땀이고 내 눈물이야. 눈물이 났어요. 근데 너희는 이 돈을 그냥 돈으로만 봐. 빚 갚고 유학 보내고 아파트 사려고만 하지. 나는 이 돈을 다르게 쓰고 싶어. 나처럼 힘든 사람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 엄마, 그럼 저희는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벌어. 나도 5천만 원 빚을 혼자 갚았어. 너희도 할 수 있어. 문을 열었어요.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셋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남이 되어버렸어. 다음 날 아침 우편물이 왔습니다. 준혁의 편지였어요. 엄마, 저 준혁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 뵈러 가도 될까요? 돈 얘기는 안 할게요. 엄마 얼굴만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서야, 나 어떡하지? 준혁이를 용서해야 할까? 어르신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다만 아드님이 정말 반성하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엄마 돈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가끔 뵈러 가도 돼요? 그래. 와,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내 자식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깨졌다는 걸. 유언장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70억은 평안 재단으로 갈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슬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가 피었어요. 민서야, 나 이제 여기서 나가려고. 연남동 집으로 돌아갈 거야. 민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40년을 살았던 내 집이야. 그리고 요양원 생활이 너무 답답해. 다음 주 준혁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1년 전 왔던 길을 거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40년을 살았던 집. 은희가 반짝반짝 닦아놨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영희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정말 돌아오셨네. 너무 보고 싶었어. 환영 파티할 거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2달 후 수진 변호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평안 재단을 지금 설립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이 직접 운영하시면서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서를 부의사장으로 지명할게요. 한 달 후 평안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준혁, 은희, 지혜가 축하하러 왔어요. 엄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준혁 오빠랑 저는 주말 자원봉사, 저는 건강 상담 해드릴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3개월 후, 재단은 벌써 50명의 노인들을 돕고 있었어요. 어느 날 70대 후반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 자식도 없고 연금도 적어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할머니를 보며 예전에 저를 봤어요. 물론이죠. 요양원비 지원해 드릴게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70억을 모은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1년 후, 재단은 200명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혁 씨가 매달 100만 원씩 기부하신대요. 은희 씨도 100만 원씩요.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잘 가르쳤나 봐. 77번째 생일날 자식들이 편지를 줬어요. 엄마,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가 진짜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라는 걸요. 엄마 돈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후, 재단은 5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돕는 전국 최대 복지재단이 됐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80세 할머니가 만든 기적, 평안재단. 70억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용기.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해. 우리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별을 봤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70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입니다. 자식들은 변했어요. 진심으로 효도하고 있었죠. 친구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어요. 민서는 딸처럼 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노인들이 제 덕분에 평안을 찾았어요. 이게 진짜 평안이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빼앗길 뻔했던 제 인생을 제가 되찾았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정말 평안했습니다. 저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5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 배신,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에게 쉽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 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비록 큰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삶을 통해 더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진심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연남동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평안재단을 통해 수많은 외로운 노인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과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느끼는 평안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사시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